지금 남편 없지? 오늘도 똑같이 12시 30분에 갈게. 내가 입을 옷 기억하지? 그 통화는 내가 아내의 침실에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녹음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 내가 직접 밥을 떠먹여준 적도 있는 인간이었다. 아내는 몰랐다. 그날 그녀가 앉아있던 침대 바로 위 천장에서 그들의 숨소리와 신음, 거짓말이 모두 녹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복수 따위엔 관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배신을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나는 내가 누군지를 증명하고 싶어졌다. 침묵은 끝났다. 이제 그들에게 돌아갈 것은 단 하나, 결정적인 증거와 용서 없는 응징뿐이었다. 나는 경기도 외곽의 한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다. 하루 일과는 비교적 일정한 편이고 매주 화요일 오후에는 정기적인 교직원 회의가 있어 보통 저녁 6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대개 7시쯤이다. 결혼한 지 31년이 된 아내 은주는 매주 화요일이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오느라 늘 지쳐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은주가 샤워를 하거나 집안일을 정리하는 동안 저녁을 준비하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교장 선생님께서 갑작스레 회의를 취소하셨다. 시계를 보니 겨우 3시 반. 나는 충동적으로 평소보다 일찍 집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준비도 미리 해두고 미뤄둔 집안일도 처리할 수 있겠다 싶었다. 요즘 들어 은주의 말투와 눈빛에서 어딘가 모르게 멀어진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촛불 하나 켜고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 식사가 멀어진 우리 사이의 온기를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았다. 사실 우리 부부는 한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자주 다투었다. 은주는 점점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했고 고집스러워졌다. 내 말에 반박하는 일도 많아졌다. 그런 상황에서도 나는 참고 인내하는 편이었다.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아이들 앞에서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도 평소처럼 차를 차고에 세우고 천천히 집 쪽으로 걸어갔다. 우리 집은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차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따로 있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잠자는 시간에 차 소리로 깨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한 것이다. 그 시절 아이들의 깊은 잠은 우리에게도 유일한 휴식이자 평화의 시간이었으니까.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 괜히 마음이 들떴다. 오늘은 뭔가 특별한 저녁이 될 것만 같았다. 뒷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언제나 정돈되어 있어야 할 주방의 어수선함이었다. 평소엔 소리 하나 나지 않게 손질된 문틀과 경첩들이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나는 그런 것들을 손보는 데 익숙해서 비걱대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늘 신경 썼다. 우리 부부 모두 작은 소음조차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은주의 가방이었다. 은주는 집 안 어디에 있든 늘 가방은 손이 닿는 곳에 두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가방이 저렇게 무심히 놓여 있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다.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는 주변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주방 한켠, 바닥에는 헬스장에서 입는 쫀쫀한 운동복과 커다란 수건이 널브러져 있었다. 은주가 막 샤워하러 올라갔나 싶었지만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바로 그때 2층 침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몸이 아파 갑자기 누운 걸까 싶어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발밑에 낯선 남성용 운동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다. 내 것이 아닌 건 분명했다. 계단 위엔 바지, 셔츠, 민소매, 양말, 그리고 은주의 속옷이 뒤섞여 흩어져 있었다. 그 속옷들은 특별한 날에만 꺼내 입는 것들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듯했다. 눈앞이 흐려졌고 계단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믿을 수 없다는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었다. 나는 웬만해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아이들을 마주하는 교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감정을 꾹 눌러 담는 게 몸에 밴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아니었다. 손끝까지 아드레날린이 퍼지고 가슴은 미친 듯 쿵쾅거렸다. 내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다. 진짜 싸움을 해본 적도 없는 나에겐 이격한 감정이 낯설고 두려웠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옷장 문을 열었다. 그 문을 지나야만 침실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안쪽은 욕실과 드레스룸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였다. 살짝 열린 드레스룸 문 너머로 침대 일부가 보였다. 그 장면은 마치 공포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시선을 뗄 수 없었다. 계속 들리던 신음과 숨소리가 이제는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걸, 악몽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다. 앞으로 마주해야 할 대화를 위해서라도 이 장면은 기록되어야 했다. 내 시선은 침대 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고정되었다. 나의 아내이자 연인이자 아이들의 어머니였던 은주. 그녀는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배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어온 사람이었다. 우리 아이들을 키워낸 엄마였고 40이 넘은 나이에도 꾸준히 운동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며 늘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목격한 건 그 모든 말과 시간들을 통째로 부정하는 배신이었다. 그것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잔혹한 형태의. 나는 더 이상 촬영을 이어갈 수 없었다. 조용히 핸드폰을 내리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계단을 내려왔다. 집 밖으로 나와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모른 채 걷기 시작했다. 어느새 집에서 꽤 떨어진 공원에 도착해 있었다. 분수대 옆 벤치에 앉아 찬물을 얼굴에 끼얹고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다시 틀었다. 근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들을까봐 볼륨은 최대한 낮췄다. 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장면이 디지털 화면 속에서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산산조각이 났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때가 딱 오후 7시. 평소 교직원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뒷문 앞에 서자 은주는 곧바로 내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다. 헝클어진 머리, 충혈된 눈, 창백한 얼굴. 그녀는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괜찮아? 물 가져다 줄게. 그 눈빛은 분명 걱정이었지만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다. 아니, 속이 좀 안 좋아서 점심이 잘못된 것 같아. 샤워하고 그냥 자려고. 은주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자기야. 근데 혹시 토하면 이불 버리니까 통 하나 갖고 올라가. 그 이불은 어젯밤까지는 깨끗했지만 지금은 식은 저녁보다 더 지워지지 않을 감정으로 더럽혀져 있었다. 나는 조금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오늘은 아래층 방에서 잘게. 그렇게 나는 손님 방으로 들어갔다. 며칠 동안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이어갔고 나는 병이 난 척 손님 방에서 잠을 청하며 일상을 견뎠다. 하지만 이 거짓말도 오래갈 수 없다는 걸 나 역시 알고 있었다. 결국 나는 다시 안방으로 돌아왔다. 그곳은 원래 우리가 함께했던 공간이었지만 이젠 배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가 되어버렸다. 같은 침대에서 눈을 감는다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인데 나만 달라져 있었다. 은주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다. 익숙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마치 면죄부처럼 보였다. 월요일이 되자 나는 결심했다. 단 한 번의 실수인지 아니면 계속된 만남인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교장 선생님께 연락해 갑작스러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대체 교사가 내 수업을 맡게 되었다. 화요일 아침 나는 평소처럼 집을 나섰지만 동네에서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다. 천천히 뒷길로 우리 집 쪽으로 걸어가며 주위를 살폈다. 우리 집과 인접한 이웃집들의 후문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나는 조심스럽게 시야를 피하며 차고 쪽으로 향했다. 차고에서 나는 미리 준비한 캐주얼 복장과 발소리 나지 않는 양말로 갈아 신었다. 이제 남은 건 기다림뿐이었다. 지난주 화요일 내가 예상치 않게 집에 들어섰을 때 어떤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온 것이 분명했다. 정원 주변으로 조심스럽게 움직인 나는
담장과 키 큰 나무들 사이에 숨어 집 현관문을 관찰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했다. 그 나무들은 은주가 조경에 집착하며 심어댔던 것들로 이제는 외부 시야를 완전히 차단해주는 은신처가 되어 있었다. 잠시 후 주방에서 식기세척기 소리와 함께 그녀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진공청소기 소음이 거실을 휘돌았고 먼지 닦는 소리도 이어졌다. 모든 루틴이 정확했다. 11시 반쯤 그녀는 2층으로 올라갔고 샤워기 물소리와 함께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변기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45분쯤 지나 은주는 다시 내려왔고 현관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걸쇠도 걸지 않았다. 누군가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다. 기다림은 길지 않았다. 정오 30분쯤 낯선 남자가 우리 집 대문 왼편에서 나타났다. 그는 주저함 없이 걸어 들어왔고 나는 핸드폰으로 약 10초가량 그의 옆모습과 거의 정면에 가까운 얼굴까지 영상에 담았다. 그는 망설임 없이 현관을 지나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발걸음엔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었다. 그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오히려 더욱 소름 끼쳤다. 그 다음 들려온 목소리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자기야, 오늘도 격한 운동할 준비됐어? 그에 대한 은주의 대답은 망설임 없이 흘러나왔다. 그럼요. 당신이 내가 이걸 입었을 때 제일 좋아하잖아. 가끔 생각해. 혹시 내가 이걸 입어서 당신이 끌렸던 건 아닐까? 아니면 이거? 나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다.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관계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들이 2층 침실로 사라지자 나는 숨을 삼키며 조용히 차고로 몸을 숨겼다.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요동쳤고 머릿속은 수많은 물음으로 뒤엉켰다. 대체 저 남자는 누구인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진 걸까? 은주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머릿속은 멍했고 감정은 마비된 듯했다. 확실한 건 단 하나,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럽던 애정은 배신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앞으로는 그녀와 진심으로 마주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게다가 그 남자와의 관계엔 어떤 보호조차 없어 보였기에 몸과 마음을 모두 잃은 듯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지난 2년간 다녔던 헬스장에서 은주는 이웃 주부들과 친분을 쌓고 봉사활동도 하고 삶의 활기를 되찾았다고 말했었다. 하지만 진짜 활기는 그곳에서 생긴 그와의 관계였던 걸까? 나는 교사라는 직업 덕분에 학교의 프린터와 컴퓨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 속 그 남자의 얼굴을 확대하여 마치 신상 프로필 사진처럼 출력했다. 이 일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그 남자를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목요일, 은주의 헬스장 정기 운동일. 나는 그날 은주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학교는 중간고사 기간이라 수업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시간을 낼 수 있었다. 그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여보, 거기 그냥 유부녀들끼리 모여 수다 떨면서 운동하는 곳이야. 별거 없어. 하지만 그 말투는 어딘가 서두르고 억지스러웠다. 뭔가를 감추려는 눈빛과 억양이 분명했다. 나는 그 작고 얇은 균열이 결국 벽 전체를 무너뜨릴 실마리가 될 거라 믿었다. 결국 나는 은주를 계속 설득했고 다음 주 목요일 그녀와 함께 헬스장에 가게 되었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의 분위기는 마치 오래된 서부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낯선 이가 술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멈춰 그를 바라보는 그런 장면 말이다.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고 몇몇 여성들은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은주는 무덤덤한 표정으로 말했다. 평소에 나 혼자 다녀서 그래. 당신이랑 같이 있는 걸 처음 보니까 다들 놀란 거야. 운동은 평범한 준비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시작됐다. 이후엔 다양한 기구를 돌며 전신을 단련하는 순환 방식이었다. 나는 따라가 보려 했지만 45분쯤 지나자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단계 당겼고 근처 자리에 앉아 젤리를 꺼내 먹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그녀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운동구역이 아닌 강사들이 드나드는 직원구역 쪽을 힐끔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 불안한 시선은 내가 이 집을 처음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의 그녀 말투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나는 시선을 돌려 헬스장 내부를 살폈다. 운동구역은 전형적인 구조였고 각 구역에는 벽거울이 설치돼 자세를 점검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출입구 근처 직원 정보 게시판으로 걸어갔다. 가장 위에는 건강하고 생기 넘치는 여성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엔 이름과 연락처, 상담 가능 시간이 적혀 있었다. 이선영 관장님이라는 이름, 그 밑으로는 사진 3장이 더 있었다. 2명은 여성 트레이너였고 마지막 한 장은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사진 속 남자 은주의 연인이었다. 그는 박도연 트레이너로 소개되어 있었고 담당 업무는 운동 루틴 설계 및 개인 PT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머릿속에 저장한 후 은주를 찾기 위해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 그런데 그녀는 아까 운동하던 기구 앞에 없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헬스장 구석구석을 살폈다. 어딘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점점 커져갔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끝에 나는 결국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파워 리프팅 기구들 사이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어떤 남자와 다급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직원 출입구 근처에 있었고 은주는 그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듯했다. 손짓으로 그를 내보내려 했고 이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그 장면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몰랐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라는 감정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피가 끓는 듯했다. 은주가 내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는 여전히 어지러움을 가장하고 있었다. 괜찮아? 혈당 좀 회복됐어? 그녀의 물음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응, 이제 좀 나아졌어. 갈까? 그 순간 헬스장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다. 오늘 밤 마지막 그룹 운동은 트레이너 박도연 님의 건강 이상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그 말에 많은 여성들이 아쉬운 듯 한식을 내뱉었다. 그만큼 그의 수업이 인기 있었던 모양이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은주는 그 방송이 나오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얼굴에서 안도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수건과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그럼 가자. 우리가 출입구 쪽으로 향하던 중 처음 보는 여성이 은주에게 다가왔다. 아, 오늘도 도연쌤 수업 못 받아서 아쉽네. 은주는 짧게 대답했다. 그러게요. 그리고는 말을 더 이어가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숙인 채 차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나는 그렇게 재빠르게 차에 타는 그녀를 처음 봤다. 귀가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은주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 모습은 마치 안도의 숨을 내쉬는 사람 같았다. 나는 그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이제야 뭔가 더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부드러운 말투로 말을 꺼냈다. 오늘 수업 좀 흥미롭더라. 기구 배치도 잘 돼 있고 그러니 당신 몸매가 점점 더 예뻐지는 거겠지.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 여보. 당신 말이 맞아. 거기 프로그램도 좋고 분위기도 괜찮아서 계속 다니고 싶더라고. 여기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해서 좋아. 분위기도 괜찮고 다른 회원들도 다 친절해. 은주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슬쩍 바라봤다. 그런데 도연 트레이너 못 본 건 좀 아쉬웠지. 나는 일부러 무심한 듯 물었다. 도연, 박도연 말하는 거야? 은주는 순간 말을 멈췄다가 급히 덧붙였다. 아, 도연. 도연. 그 사람은 항상 수업 마지막에 제대로 된 운동 루틴을 넣어줘서 완전 힘들어도 뿌듯하거든. 오늘 그걸 못해서 아쉬웠다는 거야. 그 말투, 그 억지로 덧붙인 설명.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 거짓말에 익숙해졌구나. 그 남자가 그녀의 몸을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는 가볍게 말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괜찮겠지.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나는 은주가 다시 그 남자와 만날 시간을 세고 있었고, 나 역시 그 둘의 다음 만남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제는 행동에 옮길 때였다. 다음 주, 나는 학교에서 학교 지도 당번이었다. 교사들이 차량으로 자녀를 데리러 오는 부모님들을 돕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지도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하루의 수업이 끝나고 들뜬 얼굴로 부모님을 찾아 나서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들은 늘 인내심을 시험받는다. 그날도 어김없이 차량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나는 평소처럼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순서를 맞췄다. 그런데 학교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낯익은 차량 하나가 내 시야에 들어왔다. 운전석에는 전날 밤 헬스장에서 은주에게 말을 걸려 했던 그 여자가 타고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연결되기 시작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그녀의 표정은 어딘가 급하고 불편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다소 숨을 고르며 인사를 건넸다. 죄송해요. 제가 이런 학교 픽업은 처음이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제 아들 태민이 혹시 여기 있나요? 학교에 새로 전학 온 학부모들이라면 종종 있는 일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태민이를 데려올게요. 다른 선생님이 남은 아이들을 잠시 맡아주시기로 했고, 나는 교실 근처에서 태민이를 찾았다. 그는 다른 선생님의 자녀와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태민아, 엄마가 널 데리러 오셨어. 나랑 같이 가자. 그는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며 따라왔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6학년 학생인데 뭔가 이상한 듯한 표정이었다. 이상하네요. 엄마는 금요일마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랑 시간 보내느라 늘 늦게 오시는데요. 전 학교 다닐 때도 보통 5시 반쯤 오셨어요. 그 말 속에 트레이너라는 단어가 내 가슴을 철렁이게 했다.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래? 엄마가 운동 열심히 하시나 보네. 건강 관리하는 건 참 좋은 일이야. 그리고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혹시 그 트레이너 이름 알아? 내가 듣게 될 이름이 내 추측을 확정시킬까봐 두려웠다. 바운티.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동네 헬스장에서 일하시고 가끔은 집에 와서도 수업해 주신대요. 엄마가 그분이랑 운동하는 걸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 순간 나는 머릿속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태민이의 말은 의심을 넘어서 이제는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 아래서 나는 한순간 모든 게 정리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더는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그저 바라만 볼 시간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하면 엄마는 정말 편안해 보여요. 얼굴도 빛나고요. 금요일은 늘 배달 음식 먹는 날이에요. 엄마가 요리할 시간은 거의 없거든요. 태민이의 말이 내 뇌리에 깊게 박혔다. 설마 이 박도연이라는 자식, 내 아내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과도 얽혀 있는 건가? 나는 태민을 차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의 엄마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움을 전했다. 아이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교사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혹시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저는 서재호라고 합니다. 그녀는 약간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전 정미선이에요. 아이들은 저를 맨디라고도 불러요. 악수를 나눈 뒤 그녀가 조심스레 덧붙였다. 지난주 목요일 헬스장에서 뵌 것 같아요. 아내분이랑 같이 오셨죠? 그날 은주 씨가 급히 가시던데 박 트레이너가 갑자기 빠져서 다들 좀 당황했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표정이 확 변했다. 학교에서 자녀를 기다리던 평범한 엄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창백하고 긴장된 얼굴이 드러났다.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떨렸다. 아,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곧장 차에 올라탔고 급히 시동을 걸어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반응을 곱씹었다.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미래를 계획할 시간에 도달했다. 더 이상 우연에 의존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직접 진실을 찾아야 할 차례다. 한때는 은주와 함께 계획했던 미래라는 단어가 이제는 나 혼자만의 시간표 위에 텅 빈 그림자로 남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미래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분노는 나를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길로 이끌었다. 바로 복수라는 길이었다. 나는 부부로서 공유했던, 그러나 너무 일상적이라 간과했던 세세한 정보들을 하나하나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전기세는 누가 내는가? 우리가 가입한 보험사는 어디인가? 공과금은 어떤 계좌에서 빠져나가며 날짜는 언제인가? 정보가 정리되며 나는 우리가 갚아야 할 주택담보 대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의 공무원 연금은 어느새 9억 원 가까이 쌓여 있었다. 교사노조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던 퇴직연금이 그나마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은주의 눈을 피해 조용히 온라인을 뒤지며 법적인 정보를 찾아보았다. 결국 내려야 했던 결론은 하나였다. 우리는 자산을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 이미 자녀들은 독립했고 따로 양육에 대한 부담도 없었다. 그중 특히 마음 아팠던 건 오랫동안 준비했던 해외여행 자금 3천만 원 정도가 담긴 현금 계좌였다. 이제 그 여행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내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계좌를 은주가 눈치채기 전에 비우는 것이었다. 나는 집안의 가전제품 몇 개를 고장난 것처럼 연출했다. 은주가 외출한 틈을 타 내부선 몇 개를 조심스레 뽑았다. 그리고는 일부러 말했다. 오늘 고장나서 수리기사 불렀어. 좀 저렴하게 해주더라고. 나는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하며 실제로는 그 돈을 따로 챙겨두고 직접 수리해냈다. 그렇게 모은 현금은 어느새 2천만 원에 가까워졌다. 게다가 공구나 자재를 현금으로 구입한 뒤 은주에게 보여주고 다음 날 조용히 반품에 환불받는 방식도 병행했다. 나는 인정한다. 이건 분명한 속임수였다. 하지만 정직과 신뢰의 가치는 그녀의 배신으로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런 관계에서 더 이상 정의로움이란 존재할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은 나를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바꾸고 있었다. 은주는 여전히 목요일 오후마다 박도연과 운동을 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어떤 성적인 관계도 시도하지 않았다.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마치 한 지붕 아래 살아가는 두 하숙인 같았다. 서서히 나는 나만의 물건들을 하나씩 차고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은주는 평소 차고에 거의 가지 않았고 그녀의 차는 언제나 차고 앞에 주차되어 있었기에 내 행동은 자연스럽게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차고를 당신 공간이니까 라며 사실상 무관심하게 넘겼다. 한 번은 그녀가 선반에서 사라진 몇몇 물건에 대해 물은 적이 있었다. 나는 부서졌어라거나 더는 도연이 없을 것 같아서 정리했어라고 대답했고 은주는 별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는 내 물건들이 자신의 인테리어 감각과 맞지 않는다고 늘 말해왔다. 색깔도 안 맞고 분위기를 해친다며. 며칠 후 학교 시간 나는 태민이와 함께 그의 엄마 정미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눈가가 붉어져 있었고 뭔가에 짓눌린 듯한 표정이었다. 교사로서 수많은 아이들의 감정을 관찰해온 덕에 그런 표정을 모를 수 없었다. 선생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다른 학부모님도 없으니까 제 자리에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 나눠요. 나는 평소 학교 앞 벤치를 내 사무실이라 부르곤 했다. 그녀는 차를 주차한 뒤 태민이는 축구공을 가지고 놀게 두고 내 옆에 앉았다. 어디서부터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난번에 저를 헬스장에서 보셨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얼마나 아세요? 나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박도연 트레이너와 관련된 건가요? 그녀는 즉시 반응하며 말했다. 당신은 그 돼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건드렸는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그 여자들 중 하나였어요. 지난주까지는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다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 사람 절대 멈추지 않아요. 누구든 쉽게 다가가고 쉽게 버려요. 저도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착각했죠.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동안 쌓여온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날 밤 나는 연금 일부를 인출했고 학교에서 멀지 않은 외곽에 단독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 방은 2개뿐이었고 마당도 작았지만 조용하고 내 출근길과도 가까워 안도감이 들었다. 그 집은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내가 고른 공간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 나갔다. 나도 시선을 피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나에게도 더 이상 아프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기억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해요. 그녀는 시선을 내리깔며 2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 사람이 내게 해줬던 것들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을 내 자리에 앉혀놓고 설명 하나 없이 이제 그만하자라는 말만 남기더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끊김없이 이어졌다. 정말 미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전 이혼했고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 따뜻한 말, 그런 게 너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솔직함에 놀라움이 밀려왔고 한편으론 이 모든 걸 나에게 털어놓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엔 후회와 자책, 그리고 무언가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나는 다소 성급하게 대답했다. 결혼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말에 그녀는 내 얼굴을 바라봤고 이내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했다. 이미 알고 계시죠? 당신 아내 은주 씨와 그 사람이 얽혀 있다는 거.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알고 있어요. 정미선 씨, 이런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내 목소리엔 씁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렸고 나는 덧붙였다. 사실 난 이미 이 상황에 대해 준비를 시작했어요. 나는 운명이나 업보 같은 걸 믿는 편인데 그 사람,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 순간 2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넘실거렸다. 동병상련, 배신당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없이도 통하는 감정이 오갔다. 그리고 그 감정은 조용한 공모가 되어 다가왔다. 정미선은 거의 외치듯 말했다. 그 인간은 자기 욕망만 채우면 돼요. 누가 상처받든 얼마나 무너졌든 그런 건 관심 없어요. 그저 자기 자존심, 자기 성적 정복을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놈이에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복수하고 싶으면 저한테 말만 하세요. 그 자식,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그리고 그 대가는 가벼워서는 안 돼요. 그녀는 태민이를 불러 차에 태우고 떠났다. 나는 벤치에 앉은 채로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정미선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상하리만치 안도감을 느꼈다. 그동안 나의 복수 계획은 어쩌면 무너진 결혼에 대한 미련에서 비롯된 찌질한 보복심이 아닐까 의심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해졌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상처가 아닌 그 인간이 만들어낸 일련의 피해자들에게 내려줘야 할 응징이었다. 나는 박도연이 얼마나 많은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를 수집할 차례였다. 그의 체력이 놀라울 정도였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악마는 지치지 않는다. 나는 그가 헬스장에서 거의 매일 근무하고 유일하게 월요일만 휴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날 헬스장 안내 게시판에 적혀있던 연락처도 생각났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으로 그 번호를 검색했고 근처 지역 주민들이 자주 쓰는 온라인 주소록 사이트에서 해당 번호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그 주소는 놀랍게도 우리 집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거리였다. 그렇기에 그는 손쉽게 걸어서 우리 집으로 와서 내 아내와 더럽혀진 만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은주에게 말했다. 요즘 건강검진 받았는데 담당 의사가 오후 5시쯤에 산책을 꾸준히 하라더라. 은주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산책에 관심도 없고 그것이 자신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나는 매일 오후 5시에 산책을 나가는 남편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향한 첫 산책 코스는 박도연의 집이었다. 그는 지상 1층의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주변에는 비슷한 구조의 유닛이 몇 채 더 있었다. 그날 저녁 그의 차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골목 구석에 조용히 머물며 그의 귀가를 기다렸다. 예상대로였다. 그는 우리 집에서 오후 6시 전에 빠져나가는 일이 많았기에 이곳에 6시 전후로 도착할 확률이 높았다. 그날부터 나는 산책이라는 명목 아래 본격적인 감시를 시작했다. 예상대로 그는 오후 6시가 되기 직전에 아파트로 돌아왔다. 내가 산책을 나갈 수 있었던 거의 모든 날,
그는 정확한 루틴을 따르고 있었다. 다만 교직원 회의가 있는 날은 산책을 못했기에 그날만은 예외였다. 나는 확신했다. 그는 헬스장이 열려있는 날마다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었고 아마 요일마다 만나는 상대도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산책 시간을 조금씩 앞당기며 그의 일과를 세밀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감시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 학교에 일주일 휴가를 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전자기기 매장에 가서 도연유한 장비를 구입했다. 먼 거리에서도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고감도 도청 마이크, 움직임과 음성에 반응하는 컬러, 영상 감지 카메라 5대, 그리고 영상 데이터를 저장할 외장 하드까지 준비했다. 월요일, 장비를 모두 챙긴 뒤 첫 번째 카메라를 그의 집에 설치했다. 운 좋게도 그의 아파트는 방 하나, 주방 겸 거실이 딸린 단촐한 구조였기에 카메라 한 대면 침실을 제외한 대부분 공간을 커버할 수 있었다. 침실까지 감시하는 건 예상보다 쉬웠다. 그가 헬스장에 나간 틈을 타 현관 앞 발매트 밑에 아무 생각 없이 숨겨둔 열쇠를 꺼냈고 그대로 침실 안쪽에 두 번째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 상태를 점검한 뒤 흔적 없이 자리를 떠났다. 카메라는 움직임과 소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녹화가 시작되고 내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되며 날짜와 시간이 함께 저장되었다. 월요일 밤, 박도연이 집으로 돌아오자 곧바로 녹화가 시작되었고 그는 배달 음식을 먹으며 TV를 보다가 밤 9시쯤 침대로 들어갔다. 화요일, 헬스장이 문을 닫은 뒤 나는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가 두 번째 카메라를 설치했다. 운 좋게도 대부분의 시설은 마감 정리에만 신경을 쓰고 뒷문은 잘 살피지 않았다. 나는 카메라를 헬스장 후면의 개인 상담실에 설치했다. 이곳은 그가 개인 회원들과 개별 상담 및 신체 점검을 한다던 곳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선 계속 물음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 걸까? 남의 공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나 자신이 점점 낯설어졌다. 수요일, 은주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우리 집 안방과 거실에 각각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제 감시는 완성되었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도 되어가고 있었다. 화요일 밤의 영상은 예상 바뀌면서도 또 어쩌면 너무 당연했다. 그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깨자마자 나가서 조금 후 포장된 아침 식사를 들고 돌아왔다. 게으른 녀석 아침도 못 해먹는 건가? 나는 스스로도 모르게 조용히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헬스장이 문을 여는 시간까지 집에 머물렀고 오전 10시 30분이 되자 외출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다소 흥미로운 통화를 하나 했다. 줄리, 나 도현이야. 그 사람 벌써 나갔어? 그래. 그럼 오늘 12시 30분에 너희 집에서 보자. 내가 말한 거 꼭 잊고 있어. 아, 조심할게. 아무도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는 건 못 볼 거야. 그 사람이 3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그럼 목요일, 금요일도 괜찮겠네. 오늘 오후에 얘기하자. 사랑해. 진짜. 그는 전화를 끊었고 한결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인간, 은주에게 이 모든 걸 어떻게 설명할 생각이지? 목요일이 되자 나는 내 컴퓨터를 들고 차고의 자리를 잡았다. 기록된 장면들이 실시간으로 흘러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곧바로 박도연의 집 카메라 화면이 내 모니터에 나타났고 그는 다시 아침을 사러 나갔다가 돌아와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수신자가 은주였다. 우리 집 안방에 설치된 카메라가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포착했다. 여보세요? 은주야, 오늘 내 애인 기분은 어때? 도현, 전화로 그런 말 하지 마. 누가 들을 수도 있잖아. 다행히 남편은 출근했어. 평소처럼 12시 30분에 봐.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제는 죄책감도 숨기려는 노력도 없었다. 그들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익숙했고 계획적이었다. 나는 정미선에게 연락했다. 처음부터 도움을 약속했던 그녀는 주저없이 움직였다. 며칠 뒤 그녀는 박도현과 과거 또는 현재 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명단을 건네주었다. 그 안에는 정확한 이름과 연락처, 주소까지 정리되어 있었고 그 리스트 한가운데엔 은주의 이름도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연금을 일부 인출했고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을 계약했다.
방은 작았지만 조용했고 무엇보다 이제 그곳은 내 공간이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도 마쳤고 필요한 모든 서류도 준비되었다. 법적으로 처리할 재산 문제 역시 정리해 두었다. 나는 은주의 눈을 피해 조용히 내 짐을 정리했고 차고에 두었던 마지막 물건들까지 새 집으로 옮겨 놓았다. 그녀는 내 짐이 빠져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오히려 집이 정리되어 넓어졌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워 보였다. 요즘 집이 허전한 느낌이야. 그녀가 말했을 때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정리 좀 했어. 버릴 게 많더라고. 이제 남은 짐을 20분이면 모두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차만 몰고 떠나면 나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동안 조작해둔 수리 영수증과 구매 내역은 하나의 폴더에 정리되어 있었다. 필요한 순간 법적 증거로 충분한 자료였다. 한때 해외여행을 위해 모았던 저축 계좌는 이미 비워졌고 그 금액은 내 명의의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되었다. 퇴직연금의 수익자도 자녀들로 모두 변경했고 인출 가능한 금액은 미리 뺐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보험도 모두 내 이름으로 분리해 새로 개설했다. 은주의 차량은 명의와 보험 모두 그녀 이름으로 완전히 이전시켰다. 이제 그 차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그녀에게 있다. 집은 내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에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다. 나는 내 이름으로 새 휴대폰을 개통했고 번호도 비공개로 설정했다. 기존에 쓰던 전화기는 완전히 해지되었다. 이후 정미선이 제공해준 명단을 토대로 각 여성들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에게 보내는 정보 패키지를 정리했다. 각 패키지에는 박도현이 그들과 언제, 어디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한 정보, 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우리 지역 성병 클리닉의 주소까지 첨부했다. 그 남자가 대부분의 관계에서 보호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헬스장 관장에게는 익명의 편지를 보내 그녀의 수석 트레이너와 반드시 진지한 대화를 나눠야 할 시점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 부엌 식탁 위에 이혼 서류를 올려두었다. 거기에는 내가 직접 녹화한 영상들에서 캡처한 사진, USB에 저장된 그들의 관계 장면들이 함께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내가 반으로 잘라낸 결혼 반지가 놓여 있었고 표면엔 부정과 배신을 상징하는 역겨운 액체가 묻어 있었다. 그 반지 옆에는 메모 한 장이 있었다. 은주야, 이 반지는 우리가 맺은 결혼의 현실을 상징해. 더 이상 나에게 연락하지 마. 이혼 서류에 명시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 가능해. 그리고 나는 학교 측에 내 출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어.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찾으려 학교로 오지 마. 학교에서의 소란은 곧바로 경찰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나는 미리 대비해 은주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두었다. 자녀들에게도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했다. 내가 이혼을 먼저 제기했으며 그 배경엔 무엇이 있었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상 자료가 담긴 DVD를 복사해 각각 전달했다. 더 이상 은주가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할 틈은 없었다. 나는 새 집으로 조용히 이동했고 모든 후폭풍이 밀려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곧 예상보다 더 강력한 충격이 지역 사회 전체를 덮쳤다. 근처 헬스장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고 관장은 결국 문을 닫고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한 남성이 시내 뒷골목에서 폭행당한 채 발견되었다. 그는 과거 헬스장의 유명 트레이너였으며 공식적으로는 정체불명의 남성 다수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되었다. 지역 가정법원에는 이혼 청구가 쇄도했고 동시에 수많은 주택들이 매물로 나왔다. 그날 오후 은주는 집으로 돌아와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들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실신했다. 이웃 어르신이 비명을 듣고 창밖으로 내다보다 은주가 식탁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바로 119에 신고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린 후 나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내 번호는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학교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 있었다. 결국 은주는 학교를 무단으로 찾았다가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하루 유치장 신세를 졌다. 판사의 경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다. 자녀들 역시 그녀의 배신에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결혼한 성인이었고 충실함과
책임감을 나에게서 배운 덕에 그녀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남은 재산 정리는 관례에 따라 법적으로 처리되었다. 은주는 집을 매각해 외곽 지역의 소형주택을 구입했고 그곳에서 혼자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한때 그 헬스장의 여자들 중 하나로 낙인 찍힌 이름은 지역 사회에서 결코 잊히지 않았다. 은주가 시내로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였고 옆눈질하며 희죽거렸다. 그 수치와 고립은 결국 그녀를 깊은 우울로 몰아넣었고 지속적인 정신적 불안 끝에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한편 나는 조용히 내 직장에 복귀했고 새 집에서 별다른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 지나간 기억은 있다. 하지만 난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그녀의 시간은 멈췄지만 나는 앞으로 걸어가기로 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